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가 없으면 풍요도 없고 권력은 항상 독재를 지향한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그걸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올린 영상들이 디스토피아에 관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토피아 하면은 문학 작품으로 두 개를 알고 있는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하고 그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는 디스토피아는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두 디스토피아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살기 힘든 세상. 그 살기 힘들다라는 게 꼭 배고프고 춥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자유를 속박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강하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 한국처럼 풍요스럽고 자유로운 사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론을 피실지 모르지만은 한번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의 발전 또는 발달이, 특히 요즘과 같은 아주 빅데이터를 불과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AI의 발전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우울한 디스토피아로 이끌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보여준 디스토피아하고는 다른 모습, 즉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유토피아는 토피아, 이게 이제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땅, 지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유는 없다라는 이제 접두어가 되는 거죠. 부인하는 접두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에 없는 땅이다, 그거를 의역해 보면 우리가 가상의, 상상 속의 이상향이다 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그 1516년에 발간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나오면서 널리 퍼지게 됐는데, 많이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가상의 섬나라입니다. 이게 어떤 지인을 만나 가지고서는 이 외국인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그래서 외국인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가상의 섬나라인데 경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그 당시로는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공동체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공산주의고,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영향력, 워낙 교회의 그것을 통한 교회의 억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또는 다른 말로는 신앙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유토피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다 나눠 쓰고, 그리고 정치는 민주주의고 군주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거에 반대되는 용어가 디스토피아입니다. 이 디스라는 게 앞에 접두어가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와는 반대되는 땅, 나라. 이걸 이제 역유토피아, 그러니까 살기 힘든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흔히 디스토피아 하면은 3부작이 있다고 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게 소련 또는 러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죠. 소련의 작가인 예브기니 자마친이 1924년에 이제 발간한 책입니다. 우리들인데, 이게 20세기 디스토피아 작품의 쇼시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부기니 자마치는 볼셰비키였습니다. 그래서 1918년도 러시아 혁명에도 참가한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죠. 근데 불과 그 혁명이 성공한 지 한 2년 만에 예부기니가 그 볼셰비키 혁명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을 비판하는 원고를 쓰죠.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게 1920년인데 그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그 책을 발간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 원고가 흘러나갑니다. 밖으로 외부로 흘러나가 가지고 결국은 그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가지고 망명해 있던 유럽의 다른 나라에 있던 러시아 사람들이 그 책을 러시아판으로 발간을 하죠. 그게 1927년이고 이것이 다시 소련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당국에서 그 책을 보니까 이거 누가 썼는지 금방 알죠. 그래서 박해를 받다가 결국은 예부기니는 1932년에 파리로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1937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프라이버시가 없는 사회죠.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후에 소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산당 독재 속에서 프라이버시가 없고 항상 보안 요원이 모든 사람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혜로운 분이 등장을 해요. 은혜로운 분. 이게 뭐 레닌을 얘기한 거로 평론가들은 얘기하는데 모든 그 구성원들은 그 은혜로운 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분은 뭐냐? 또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은혜로운 분, 보안요원. 그리고 이제 평등사회고 계급이 없는 사회죠. 그래서 이 묘사가 우리들에 나오는 그 내용이 결국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점점 전체주의화하는 초기 소련의 모습을 묘사했고 또 비판한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디스토피아의 그 3부작 중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안 요원을 통한 감시라는 뜻입니다. 감시는 자유를 속박하는 거죠. 자유를 없애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뭐 제가 이제 그 문학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재밌게 읽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벌써 100년 전에 이런 어떤 디스토피아를 묘사한 작품이 나왔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스토피아 3부작, 문학작품 3부작 중에서 두 번째 게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A Brave New World라고 돼 있죠. 이게 1932년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뭐 물건을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뭐 출생, 생산이라고 해야겠죠. 하고 태어나면은 어떤 조건반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지 자기의 어떤 비판의식이나 자아의식은 없는 거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면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이게 알파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5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고 알파가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올더스 헉슬리가 AF 632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F는 뭐냐? After Ford 출생 또는 출현 이후 632년. 이걸 뭐 계산적으로 해보면은 한 2600년 정도 될까요? 아무튼 우리가 억지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거.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세상입니다. 가상의 세계죠.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철저한 계급 사회고 그리고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 구성원들, 특히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알파 계급은 쾌락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그 쾌락을 도와주는 소마라는 약, 이게 뭐 마약 성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줍니다. 그래서 그 소설 내용에 보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조금 자기가 일하다가 좀 기분이 다운된다 그러면 소마를 하나 꺼내서 먹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돼 있고, 그리고 갈등이 없습니다. 여기는 쾌락만 추구하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게 없죠. 전부 다 기분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도를 AF632라고 했듯이 1920년대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만든 그 포디즘, 그 포드 자동차에서 컨베어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내지 않습니까? 포디즘. 이걸 통해 가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제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에 올더스 헉슬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기가 소설에서 묘사한 멋진 신세계 같은 세상이 오겠구나 해서 이 문학 작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면서 대중들은 열광을 했지만은 좀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인간이 뭐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기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죠. 그거를 묘사한 작품 중에 하나가 당시 찰리 채플린이 그 연출하고 주인공을 맡았던 모던 타임스 아닙니까? 예, 이런 일련상에서 이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게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쓴 게 멋진 신세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풍요롭고 쾌락, 플레저가 넘치는 사회가 왜 디스토피아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지 오웰의 1984랑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토피아에 대해서는 지금 멋진 신세계의 설명으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1984와 디스토피아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